내 이름은 박미연, 55살의 과부 며느리다. 내 몸은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멈춰버렸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나는 밤마다 내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한 여자를 느꼈다. 하지만 이 침묵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속삭일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마치 낡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비밀처럼 퀴퀴한 냄새와 함께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 12층에 살지만 집안은 늘 음습한 기운에 젖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채웠지만 이제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나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배경음악만이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결혼하여 멀리 제주도에 살았다. 그들은 가끔 안부 전화 한 통화씩 걸어왔지만 그마저도 덤마, 별일 없으시죠? 라는 의례적인 질문과 네, 저는 잘 지내요. 라는 나의 짧은 대답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쪼개어 의무를 다하는 듯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침범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성별 없는 덤마 혹은 할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할 터였다. 아침 6시, 나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볼을 스치면 지난밤 꾸었던 알 수 없는 꿈들의 잔재가 아련하게 사라져 버렸다. 이후 몇 년간 꿈속에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낯선 감정들을 경험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깨어나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다시 박미연, 55세의 과부 며느리로 돌아와야 했다.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어제 미리 불려놓은 쌀로 밥을 안 쳤다. 반찬은 늘 김치와 계란 프라이, 혹은 냉장고에 남아있는 시금치 무침이 전부였다. 굳이 여러 가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나 혼자 먹을 것이었고 맛을 음미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서도 TV 뉴스는 흘려들을 뿐 특별한 관심이 가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의 좁고 외로운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집안을 청소했다. 쓸고 닦고 먼지 털고 환기를 시키는 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이 의식은 마치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 같았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앤티크 장식장 위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다. 나는 사진을 닦으며 때때로 말을 걸기도 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도 다 잘 크고 나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그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나는 그 빈자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멍 속에 갇힌 듯 했다. 오후가 되면 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가끔 동네 경로당에 들러 또래 아주머니들과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들과의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다.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 혹은 남편의 건강 문제.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속으로는 괴리감을 느꼈다. 나의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내 자식들은 나에게 돈이나 안부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삶의 허전함을 드러낼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어떤 특별한 상실감을 가진 존재인 양빛일까 두려웠다. 그저 평범한 아주머니들 틈에 섞여 나는 내가 괜찮은 척 연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 나는 문득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미었다. 저녁 식사 역시 낮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혼자서 먹는 밥은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듯했다. 밥을 깨작거리다가 남기고 차가워진 국을 다시 데워 먹는 일이 반복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뜨거운 물을 받아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르면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 나는 잔주름이 가득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55살의 박미연이었다. 젊었을 적에는 그래도 제법 예쁘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멀고 아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몸에서 더 이상 여성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늙어가는 육체, 누군가의 엄마이자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밤 9시, 나는 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드라마는 늘 자극적이고 연애 프로그램은 늘 시끄러웠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온전히 몰입할 수 없었다. 나의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다. 텅 빈 방들을 바라보고 남편의 낡은 서재를 응시하며 나는 알 수 없는 갈증에 시달렸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과는 다른 더 깊고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마치 잠자는 화산처럼 꿈틀거리는 본능이었다. 내 몸은 20년 동안 무성의 엄마로 살아왔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 여자로서의 삶을 갈망하고 있었다. 새벽 1시, TV가 꺼지고 집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덮었다. 퀸사이즈 침대는 나 혼자 자기에는 너무나도 넓었다. 옆자리는 20년째 비어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과의 뜨거웠던 밤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감각들은 이제는 아득한 꿈결 같았다. 나는 내 손으로 내 팔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피부 위로 느껴지는 온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나 이 온기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금세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내 안의 여자는 잠들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그녀는 깊은 잠 속에서 가끔씩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뜨거운 감정들을 엿보는 듯했다. 그리고 새벽이 찾아와 내가 다시 눈을 뜨면 그녀는 다시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의 삶은 그렇게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의 시간은 정체되어 있었고 내 몸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늙어가고 있었다.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언제까지 혼자여야 할까? 이 질문은 매일 밤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걸려온 큰아들의 전화 한 통이 이 단조로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요. 당분간만 저희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 병간호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시아버지는 홀로 외롭게 살고 계셨다. 나는 한 번도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본 적이 없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이 들었다. 나의 2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예감. 내 안에 잠자는 여자가 어쩌면 다시 눈을 뜰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그 밤늦게 걸려온 큰아들의 전화가 이 단조로운 침묵을 깨뜨린 후 며칠 뒤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겨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고 심장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아버지와 단둘이 이토록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아버님은 내가 당신의 아내, 즉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부터 항상 엄격하고 근엄한 분이셨다.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기에 당신의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다. 그러나 아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꽤 심하게 편찮으시다는 것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묘한 한약 냄새가 나를 맞이했다. 집안은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어수선했고
거실에는 며칠간 쌓인 먼지가 희뿌옇게 내려앉아 있었다. 시아버님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평소에 강건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시아버님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이제 아버님 간병해 드릴게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시아버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미연아, 괜한 고생시키는구나. 나 같은 늙은이를.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몹시 작고 힘이 없었다. 나는 괜찮다고 답하며 서둘러 짐을 풀고 거실부터 청소하기 시작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자 비로소 집안에 생기가 도는 듯했다. 저녁에는 시아버님께 죽을 끓여 드렸다. 냄비에 쌀과 물을 넣고 약한 불에 오랫동안 저어가며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을 시아버님께 건네자 시아버님은 힘없이 숟가락을 드셨다. 맛있구나.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네. 그 말에 나는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님은 주로 식당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셨을 터였다. 나는 시아버님의 옆에 앉아 당신이 죽을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 오랜 침묵 속에서 나는 문득 시아버님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단단하고 거칠었을 그 손이 이제는 노화와 병마로 인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시아버님은 잠이 드셨지만 나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환경과 시아버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뒤척이게 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는 흥미로운 듯했지만 나는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 넓은 집에서 시아버님과 나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20년 동안 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마치 얇은 유리벽처럼 깨져버린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의 열은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받아온 해열제를 드리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시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렸다. 셔츠 단추를 풀자 시아버님의 단단했던 가슴팍이 드러났다. 나이가 들어 살이 빠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고 두툼한 어깨와 가슴 근육은 오랜 세월 군인으로 단련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 손이 시아버님의 피부에 닿자 왠지 모를 뜨거운 기운이 전해져 왔다. 나는 재빨리 시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다시 셔츠 단추를 채웠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정신 차려, 박미연.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내 안의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시아버님의 간병에 매달렸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드리고 점심에는 소화가 잘 되는 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오후에는 시아버님의 약을 챙겨드리고 밤에는 잠 못 드는 시아버님 곁을 지켰다. 시아버님은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셨다. 화장실에 가실 때나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면 내가 옆에서 부축해 드려야 했다. 어느 날 밤 시아버님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황급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시아버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시아버님의 앙상한 몸이 내 어깨에 기대어 왔다. 그의 몸에서는 묘한 남성적인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늙은이 특유의 냄새와는 다른 거칠고 깊은 향이었다. 나는 시아버님을 부축하며 화장실로 향했다. 좁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시아버님의 몸이 내 몸에 바싹 밀착되었다. 그의 허벅지가 내 허벅지에 닿고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내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몸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시아버님을 변기 앞에 앉혀드린 후 나는 잠시 밖에서 기다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쳤어, 박미연.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 금기된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시아버님이 변기에서 일어서실 때 나는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당신을 부축했다. 시아버님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앉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남자의 힘이 느껴졌다. 고맙다, 미연아. 시아버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아버님을 침대까지 부축해드렸다. 침대에 눕자마자 시아버님은 곧바로 잠이 드셨지만 나는 여전히 화끈거리는 얼굴과 진정되지 않는 심장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시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리거나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의 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았다. 나는 시아버님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거나 그의 등에 기대어 서 있는 순간마다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시아버님은 아프셔서 기력이 없으셨지만 당신의 몸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남성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나는 시아버님의 손과 팔뚝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늙어서 쭈글쭈글해진 피부 아래로 드러나는 굵은 힘줄과 단단한 근육은 그가 한때 얼마나 강건한 남성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20년 동안 남자의 몸에 닿아본 적 없는 나의 몸은 그 작은 접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아버님의 약을 가지러 약국에 다녀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아버님은 잠들어 계셨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때 작은 방에서 끙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다. 시아버님은 침대에서 떨어지셨는지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황급히 시아버님께 다가가 당신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나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괜찮다, 미연아. 늙어서 힘이 없으니. 시아버님은 힘겹게 말씀하셨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대로 시아버님을 바닥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있는 힘껏 시아버님의 몸을 끌어안고 침대 위로 들어 올리려 했다. 시아버님의 몸이 내 몸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그의 묵직한 체중이 나를 짓눌렀고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허벅지가 내 허벅지에, 그의 단단한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 병으로 인해 야위었지만 여전히 늙은 남자의 거대한 힘이 느껴지는 육체였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시아버님의 몸을 끌어당겼다. 하나, 둘, 셋. 나는 숫자를 세며 힘껏 시아버님을 침대 위로 밀어 올렸다.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님은 겨우 침대 위로 올라가셨다.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얼굴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이며 묻자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다, 미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시아버님의 몸이 내 몸에 밀착되었던 순간,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던 순간, 그리고 그의 거대한 힘이 느껴졌던 그 순간. 나의 몸은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하게 반응했다.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인 욕망과는 다른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 누군가의 묵직한 존재감, 그리고 나 자신이 여전히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55세의 과부 며느리 박미연은 20년 동안 남편의 빈자리를 외면하며 살았다. 하지만 병든 시아버지의 묵직한 육체와의 예상치 못한 접촉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파문은 점점 더 커져서 나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시아버님을 돌보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썼다. 식사는 물론이고 옷가지나 개인 물품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특히 나는 시아버님의 빨래를 할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시아버님의 속옷이나 양말을 손빨래하며 나는 당신의 채취를 맡았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아버님의 채취는 나의 후각을 자극했고 나는 그 향기 속에서 묘한 안정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내가 미쳤지. 늙은 시아버지의 채취에서 뭘 느끼는 거야. 나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이미 나의 감각은 시아버님의 존재에 깊이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시아버님의 속옷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나에게 금기되어 왔던 남성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나의 억눌린 욕망을 자극하는 매개체였다. 시아버님은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지만 아직은 혼자서 샤워를 하시기 어려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아버님께 온몸을 닦아드려도 되겠냐고 여쭈었다.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셨지만 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셨다. 미안하다. 미연아. 괜한 고생만 시키는구나. 시아버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괜찮다고 답하며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욕조에 채우고 시아버님을 부축하며 욕실로 들어섰다. 시아버님은 천천히 옷을 벗으셨다. 나는 시선을 애써 피했지만 이미 내 시야에는 시아버님의 앙상하지만 여전히 단단한 육체가 들어와 있었다. 늙고 주름진 피부 아래로 굵은 힘줄과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히 나는 시아버님의 하체를 보고 순간 숨을 헉 들이켰다. 병으로 인해 야위었지만 여전히 건재한 남성성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시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시아버님의 팔, 어깨, 가슴을 부드럽게 닦아 내려갔다. 시아버님의 피부는 거칠고 따뜻했다. 내 손이 시아버님의 살결에 닿을 때마다 나는 묘한 전율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옳지 않아. 절대로. 나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내 손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시아버님의 가슴팍을 닦아 내려가다가 그의 복부를 지났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하체에 다다르자 나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나의 손은 망설임 없이 시아버님의 그곳을 지나쳤다.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당신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내 얼굴은 완전히 달아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나는 서둘러 시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물기를 제거했다. 시아버님은 옷을 입으신 후 침묵 속에서 욕실을 나오셨다. 나는 한참 동안 욕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잔뜩 상기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 안에 잠자는 여자는 이제 완전히 깨어나 나를 혼란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여자로서의 본능이 병든 시아버지의 육체를 통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 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금기된 욕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 파도는 밤마다 더욱 거세게 밀려왔다. 시아버님을 닦아드린 후 욕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쉬이 침대에 눕지 못했다.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은 낯설었다. 지난 20년간 보지 못했던 뜨겁게 달아오른 뺨과 흔들리는 눈빛. 나는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병든 시아버님과의 육체적 접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의 굳어있던 감각들이 시아버님의 묵직한 존재감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시아버님 댁에 머물면서 병간호를 이어갔다. 시아버님은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밤에는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셨다. 특히 새벽녘, 나는 시아버님의 기침 소리나 끙 앓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그러면 나는 조심스럽게 시아버님의 방으로 향했다.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는 방 안에서 나는 시아버님의 침대 옆에 앉아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거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님의 손은 내 손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늙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손의 온기는 20년 동안 비어있던 나의 손바닥을 채우는 듯 했다. 한 번은 시아버님께서 밤중에 갑자기 오한을 느끼며 몸을 심하게 떨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이불을 한 채 더 덮어드리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렸다. 시아버님은 차가운 손으로 나의 팔을 잡았다. 미안하다.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아버님의 손을 마주잡고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팔을 쓸어내렸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나의 어깨에 기대어 오셨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늙은 남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나는 잠시 동안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이성, 이건 옳지 않아. 당장 벗어나야 해. 라고 소리쳤지만 내 몸은 마치 굳어버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아버님의 체온이 나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는 듯한 묘한 안도감마저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아버님의 등을 토닥여드렸다. 그의 등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굳건했던 나의 마음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새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보다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시아버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실 때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갓 지은 밥과 끓인 지 얼마 안 된 미역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식탁에 올렸다. 시아버님은 식탁에 앉으셔서 고맙다. 미연아. 내 덕분에 살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시아버님의 간병에 더욱 헌신하게 되었다. 마치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듯 나는 시아버님의 식사와 약 복용, 그리고 개인위생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특히 나는 시아버님의 낡은 옷가지들을 손수 세탁하고 다림질했다. 당신의 셔츠를 다림질하며 나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아버님의 채취를 다시 맡았다. 그 향기는 나의 후각을 자극했고 나는 그 속에서 묘한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갈증을 느꼈다.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병든 시아버지의 존재를 통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시아버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곤 했다. 시아버님은 주로 역사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셨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교감이 흐르는 듯했다. 시아버님께서 가끔 미연아,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타왔다. 커피잔을 건넬 때마다 우리는 손끝이 스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나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묘한 흥분을 느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금기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는 곧 거센 폭우로 변했고 천둥과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다.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어 창문을 닫았다. 거실은 온통 빗소리로 가득 찼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우리 둘을 감쌌다. 미연아, 춥지 않니? 이불이라도 덮고 보렴. 시아버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소파 옆에 놓인 담요를 끌어당겨 나의 어깨에 덮어주셨다. 시아버님의 손이 나의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존재는 묵직했다.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이었다. 나는 담요를 덮고 시아버님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계속 보았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면서 집안은 더욱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시아버님께서는 어느새 잠이 드셨는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색색 숨소리를 내고 계셨다. 나는 시아버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지는 턱선과 콧날.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시선을 시아버님의 몸으로 옮겼다. 잠결에 풀어 헤쳐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넓은 가슴팍과 굵은 팔뚝.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남성의 육체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나의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내 안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과는 다른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다.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갈망, 누군가의 온기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내가 여전히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이었다. 새벽 2시,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시아버님은 잠시 깨어나셨는지, 미연아, 잠 못 들었니? 라고 나지막하게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아버님.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시아버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다가 미안하다. 너에게 괜한 고생만 시키는구나 라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아버님.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시아버님은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체온은 나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숨을 헉 들이켰다. 이 모든 상황이 꿈결 같았다. 나는 내 눈을 감고 시아버님의 손이 주는 따뜻함을 온전히 느꼈다. 이 밤, 빗소리가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도 없이 서로의 존재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은 듯했다. 나는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아니야. 나는 속으로 외쳤지만 이미 나의 몸은 시아버님의 온기에 깊이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시아버님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당신의 무릎을 쓸어내렸다. 그의 피부는 거칠고 따뜻했다. 시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당신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나는 더욱 과감하게 그의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그의 하체는 여전히 단단하고 묵직했다. 나의 손은 그의 바지 위를 더듬었고 나는 그 안에서 굳건한 남성성을 느꼈다. 나의 얼굴은 완전히 달아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나는 감히 시아버님의 얼굴을 올려다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쾌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내 손을 멈추고 시아버님의 손을 마주 잡았다. 시아버님은 나의 손을 더욱 꽉 잡으셨다. 그 손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욕망과 함께 묘한 연민을 느꼈다. 55세의 과부 며느리와 병든 시아버지.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금기된 감정들은 빗소리가 만들어낸 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 잠자는 여자가 이제 완전히 깨어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 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의 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20년 침묵을 깨고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은밀하고 위험한 두 번째 밤의 시작이었다. 밤새 퍼붓던 비는 어느새 그치고 희뿌연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시아버님의 무릎에서 조용히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에 감춰졌던 금기된 밤의 기억은 해가 뜨자마자 날카로운 죄책감으로 변의 심장을 찔렀다. 나의 뺨은 여전히 뜨거웠고 어제 느꼈던 걷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마치 덫처럼 나를 옥죄어 오는 듯했다. 시아버님은 내가 일어서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어제의 욕망과 함께 체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늙고 주름진 시아버님의 얼굴은 새벽빛에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자 어지러웠던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어제의 모든 감각들은 피부 깊숙이 새겨져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묵묵히 식사를 했다. 김치와 찌개, 갓 지은 밥,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아버님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셨고 나 역시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시아버님의 어젯밤의 거친 숨결과 묵직한 체중, 그리고 나의 손에 전해졌던 그의 단단한 하체의 감촉은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묘하게 달라졌다. 시아버님은 몸이 많이 회복되셨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곁을 맴돌며 세심하게 돌보았다. 그는 내가 주는 약을 묵묵히 받아 마셨고 내가 끓여주는 죽을 군말 없이 다 비웠다. 우리는 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눈빛과 몸짓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오고 갔다. 내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면 시아버님은 종종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시곤 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 것을 느끼면 나의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다. 나는 그의 옷까지, 특히 속옷을 손빨래할 때마다 묘한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낡은 속옷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아버님의 채취는 나의 후각을 자극했고 나는 그 향기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하루는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컵에 물을 따르기 위해 내 뒤로 다가오셨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에 스치듯 닿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등 뒤에 스치고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묵직한 남성적인 향기가 나의 코끝을 스쳤다. 나는 순간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나의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물만 따서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진정되지 않는 감정들을 부여잡아야 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아니야.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나의 몸은 시아버님의 존재에 깊이 반응하고 있었다. 시아버님 또한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가끔은 알 수 없는 연민과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곤 했다. 내가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면 그는 소파에 앉아 미어나 힘든데 잠시 쉬렴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이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의 묘한 위로와 함께 깊은 혼란을 느꼈다. 55세의 과부 며느리 박미연은 이제 더 이상 성별 없는 엄마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병든 시아버지의 묵직한 존재감 앞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여성성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밤마다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곤 했다. 시아버님은 늘 보시던 다큐멘터리를 틀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시아버님은 내가 옆에 앉아있는 것을 의식하는 듯 전보다 훨씬 더 바르게 앉으려 애썼다. 그러나 가끔 그의 팔이 나의 어깨에 스치거나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애써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님과 내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을 확인하자 큰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건가?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전화를 받자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다 엄마 덕분이죠? 저희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갈게요. 할아버지도 뵙고 엄마도 뵙고 싶어서요. 벌써 한 달도 넘게 못 뵀잖아요. 나는 아들의 말에 순간 얼어붙었다. 이번 주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나의 굳어버린 표정을 본 시아버님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갑자기. 왜? 주말에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내 심장은 이미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맑게 말했다. 네. 아빠 기일도 다가오고 해서 겸사겸사 다 같이 가서 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으실거려? 엄마, 그럼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의 방문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긴장감과 비밀스러운 감정들이 곧 밝은 햇빛 아래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나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시아버님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미연아, 괜찮으냐? 시아버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의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손안의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날 저녁부터 나의 마음은 바늘방석이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거실과 주방을 쓸고 닦았다. 마치 집안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이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다. 시아버님이 앉았던 소파 쿠션도 털고 혹시 모를 냄새가 남아있을까 싶어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켰다. 며칠 전 빗소리 속에 울려 퍼졌던 우리의 뜨거운 숨결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없어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소와 같아야 했다. 시아버님은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는 듯 조용히 방에서 나오셨다. 미연아, 내가 도와줄 일은 없겠느냐?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라고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옆에 앉아 내가 청소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작은 돛단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아들내외와 손녀딸이 시아버님 댁에 도착했다. 나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어서 와라. 이렇게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높고 경쾌하게 들렸다. 아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며 반갑게 포옹했다. 손녀딸도 할아버지. 라며 달려가 품에 안겼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연극이라는 사실에 나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듯했다. 저녁 식사는 내가 정성껏 준비했다.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아들내외가 좋아하는 해물파전, 그리고 손녀딸이 먹을 만한 잡채까지. 식탁은 푸짐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다.
아들은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손녀딸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했다. 시아버님은 묵묵히 식사를 하시면서도 가끔 나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곤 하셨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나의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시아버님 옆에 앉아 술을 한 잔 따랐다. 할아버지, 이번에 진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기운 차리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내 얼굴은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도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다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답하며 그들의 칭찬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의 칭찬은 나의 죄책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과 손녀딸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시아버님은 조용히 내 옆에 앉으셨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시아버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아,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몹쓸 짓이라니요. 아버님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속으로 외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 소리 낼 수는 없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왔으니 너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시아버님의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 말은 우리 둘의 관계가 이제 끝이라는 선고와도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금기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아버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님을 불렀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묘한 연민과 함께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연아, 너는 좋은 어머니다. 그리고 좋은 며느리다. 너의 삶을 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마라. 너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시아버님의 말에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의 눈물이었다. 시아버님의 따뜻한 위로는 나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위안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아들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는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우리는 순간 굳어버렸다. 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묘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엄마,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의심과 함께 미세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 자려고. 너는 물 마시러 나왔니?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아버님도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이제 잘 시간이지라고 말씀하셨다. 아들은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번갈아 쳐다보더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의 방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긴장이 풀려 온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금기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의심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심장을 찔렀다. 시아버님은 조용히 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체념이 담겨 있었다. 미연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것 같구나. 시아버님의 말에 나의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었다.
우리 둘만의 은밀한 간병, 나의 20년 침묵을 깨웠던 위험한 두 번째 밤은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시아버님과의 짧고 금기된 시간은 55세의 과부 며느리 박미연에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방문이 닫히고 그가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희미해졌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방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이 남긴 서늘한 기운은 공기 중에 맴돌며 우리 둘을 짓눌렀다. 시아버지께서는 잡았던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체념이 담겨 있었다. 방금 전 아들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미세한 의심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이 금기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미연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것 같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말은 우리의 은밀한 간병이, 나의 20년 침묵을 깨웠던 위험한 두 번째 밤이 이제 정말 끝을 고하고 있다는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다. 시작부터 잘못된 관계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와의 짧고 금기된 시간은 55세의 과부 며느리 박미연에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은 천천히 내 손을 쓰다듬었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지난 모든 밤의 감정들을 응축한 듯 강렬했다. 우리는 마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깊은 밤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아버지도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순간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주름져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나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체념을 읽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이 관계는 이제 끝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박미연이 아니었다. 내 안에 잠자는 여자는 완전히 깨어났고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늙고 지친 어깨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여전히 굳건함이 느껴졌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는 다시 나 혼자만이 남겨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새벽 2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 나는 텅 빈 거실에서 지난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묵직한 존재감, 거친 숨결, 그리고 나를 감싸던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감각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추억 속에 갇히게 될 터였다. 나는 잠시 후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짐을 쌌다. 작은 여행 가방에 시아버지 댁에 올 때 가져왔던 옷가지들과 세면도구를 다시 넣었다. 짐을 싸는 내내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나는 옷장 속에 걸려있던 나의 잠옷을 꺼내 접었다. 며칠 전 시아버지를 닦아드릴 때 입었던 그 옷이었다. 옷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아버지의 채취가 나의 후각을 자극했다. 나는 옷을 잠시 멈추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것은 지난 밤의 꿈결 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잔향이었다. 나는 옷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아버님은 이미 깨어나 거실에 앉아 계셨다. 나의 짐가방은 현관 옆에 놓여 있었다.
며느리와 손녀딸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했다. 아버님,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이제 아이들도 왔으니 괜찮다으라고 답하셨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아버님,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드렸다. 시아버님은 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미연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시아버님의 말에 나의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시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이별의 순간은 생각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나는 울음을 참았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마무리해야 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나는 시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도 나에게 고개를 숙이셨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모든 시간의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텅 빈 아파트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지만 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개운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시아버지와의 은밀한 간병은 이제 정말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난 한 달간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병든 시아버지를 돌보며 겪었던 모든 일들, 그의 묵직한 존재감, 따뜻한 체온, 그리고 나의 잠자는 욕망을 깨웠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꿈은 나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나는 더 이상 20년 전의 박미연이 아니었다.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여자는 완전히 깨어났고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안은 묘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적막감은 나를 짓누르는 외로움의 무게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었다. 나는 짐가방을 거실 한쪽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의 몸은 시아버지의 채취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피부는 그의 거친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고 나의 심장은 그의 묵직한 존재감 앞에서 뛰었던 그 모든 박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거울 속에 나는 잔주름이 가득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를 가진 55살의 박미연이었다. 하지만 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체념과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빛과 함께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성의 엄마나 며느리로만 살지 않을 터였다. 나는 여전히 박미연이었고 한 명의 여자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시아버지 댁에서 가져왔던 옷가지들을 세탁하고 방마다 환기를 시켰다.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나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더 이상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았다. 내 안에 잠자는 여자가 깨어났고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오랜만에 해먹고 싶은 갈치구이를 샀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자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과거에 나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갈치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나는 정성껏 식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치구이 한 점을 입에 넣자 나는 알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이것은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여자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따뜻한 물을 받아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르자 굳어있던 근육들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잔주름이 가득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를 가진 55살의 박미연이었다. 하지만 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빛과 함께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성의 엄마나 며느리로만 살지 않을 터였다. 나는 여전히 박미연이었고 한 명의 여자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었다.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덮었다. 퀸사이즈 침대는 여전히 나 혼자 자기에는 너무나도 넓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빈자리가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시아버지와의 은밀한 간병은 끝났지만 그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살지 않을 터였다. 내 안에 잠자는 여자는 완전히 깨어났고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시아버지와의 짧고 금기된 시간은 나에게 여자로서의 나 자신을 다시 찾아주었고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가끔 큰아들이 전화해서 시아버지의 안부를 묻곤 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엄마가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기운 차리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시아버지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터였다. 우리 둘의 은밀한 비밀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따뜻하게 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결 같았지만 분명히 실제했던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55세의 과부 며느리 박미연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안에 잠자는 여자는 완전히 깨어났고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이 밤 나는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별표 끝 별표